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해보는 투머치 풋볼 시간입니다. 자, 토트넘 대 리버풀, 리버풀 대 토트넘. 네. 리버풀 대 토트넘 그 화제의 경기 속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얘기도 임 의원님으로부터 좀 듣고 싶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손흥민 선수 얘기를 사실 원투펀치에서 지난주에도 좀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유럽 무대 200골. 대기록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 그냥 유럽에서 태어난 선수들도 200골 쳐다보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벌써 라이언 긱스의 골 기록을 따라잡고. 아, 그렇죠. 대단하죠, 정말. 전설적인 스티븐 제라드 선수가 120골이에요. 네, 제 기억에. 그러면은 이제 11골 남았거든요. 근데 현재 득점 페이스면 넘을 수 있죠. 네, 이번 올 시즌 안에도. 지금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금 체제가 확연히 지금 공격적이고 다양한 공격 루트에 의해서 다양한 선수들로부터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는 또 해리케인 선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정도 팀과 개인의 페이스면은 스티븐 제라드 정도까지는 또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럼요. 네, 손흥민 선수가. 현재 득점 페이스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20골도 넘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월에는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또 아시안컵에 차출이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백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득점 페이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최전방 기용은 제 생각에는 계속될 것 같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이 아닌 중앙으로 왔을 때 좀 더 득점을 직접적으로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좋은 흐름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방향성, 이기고 있는 위닝 멘탈리티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저는 충분히 두 자릿수를 넘어서 20골까지도 도전이 가능한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라드의 기록도 넘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어쨌든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는 뭐 또 나오겠지만 임 의원님께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경기 결과 리버풀 팬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좋다야. 왜 그렇게 퇴장을 하겠냐. 카드 받고 있으면 참아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가. 미치겠네 진짜. 이거랑 존스도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뭐 저는 근데 카드나 어떤 반칙이나 이런 퇴장은 사실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나도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VAR과 관련된 이슈. 아니 VAR이 있는데 VAR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온사이드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에게도 화면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선을 그은하면 한 번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을 그은하면. 그렇죠. 그거 하라고 VAR이라는 기능이 있는 건데 제가 뭐 이번 주말에 그 토트넘 리버풀 저는 뭐 당연히 봤지만은 그 경기 말고도 제가 뭐 라리가 경기들도 봤고 뭐 다양한 경기들을 봤는데 VAR이 있는 판에서는 그리고 옵사이드 여부 이거 나왔을 때는 다 화면이 선그은 화면이 한 번 이상 나왔어요. 그렇죠. 심지어 라리가 어떤 경기에서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경기가 막 진행되고 막 좀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한동안 못 보여준 경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새벽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 보여줬는지 아세요? 전반전 끝났을 때. 하프타임 때. 전반전 끝나자마자 화면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리에는 그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이 월드컵 끝나고 나서 바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때 우리가 봤던 3D로 이렇게 선수가 어떤 부위가 앞섰는지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화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에 이제 칩을 장착을 해서 그러니까 공에 관한 데이터와 선수의 인체에 관한 데이터를 동시에 모아다가 빠르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그래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마이 오토메이티드 옵사이드 테크놀로지. 그래서 반자동 옵사이드 기술이라고 해서 그 기술이 도입되면은 물론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팬들이 그 의문도 갖긴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지금 넘사벽으로 다른 리그들에 비해서 돈이 많은 리그 아닙니까? 많죠. 그러면은 그 반자동 옵사이드 테크놀로지 그거는 오히려 EPL이 다른 데보다도 도입할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나. 그런데 도입이 안 된 것도 좀 껄쩍지근하거니와. 그렇죠. 근데 도입이 안 됐어도 그 가장 어쨌든 VAR의 기본은 옵사이드 관련 여부에 논란적인 장면이 있을 때는 선을 그은 화면을 어쨌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시청자한테도 안 보여주고 네. 뭐 이걸 VAR을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건 VAR 주심이 데런 잉글랜드 주심이었거든요. 과연 선을 그어봤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들어요. 네, 왜냐하면 화면상에 선을 그은 화면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데런 잉글랜드 주심이 선을 그어봤지만 중계 화면을 통해서 송출이 되지 않은 경우 이것도 네. 문제입니다. 시청자의 네, 편의를 네, 신경 네, 쓰지 네, 않은 거기 네. 때문에. 두 번째는 정말 데런 잉글랜드 주심이 아예 선을 안 그어봤을 가능성도 농후한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 데런 잉글랜드 주심은 지금까지 밝혀진 또 보도된 기사 내용들을 보면 데런 잉글랜드 주심은 선을 그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데런 잉글랜드가 온사이드라고 상황을 봤대요. 그러니까 루이스 디아스가 선상보다 뒤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골이다라고 데런 잉글랜드 VAR 주심을 확인을 한 거죠. 아니 그럼 자기 머릿속에서만 확인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말을 했대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이먼 후퍼 주심에게 체크가 끝났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주심인 사이먼 후퍼가 전해 들었을 때 그걸 오프사이드라고 전해 듣고 오프사이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게 진실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 오. 내용은 그렇고 그래서 리버풀 성명서 구단 성명서도 투명하게 VAR이 진행되는 시를 이제 그 시스템 방을 오퍼레이팅 룸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VOR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의 녹음 내역, 대화 내역을 녹음된 파일을 다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라고 리버풀이 공식 성명서를 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VAR과 심판 간의 어떤 교신의 일부는 네. 사실은 시청자들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맞습니다. 예, 예,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죠. 예.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소통에 이른바 불통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 데런 잉글랜드 주심 입장에서는 VAR 주심 입장에서는 필드위의 주심한테 내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닌데? 한 번 더 얘기하면 네, 되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해서 번복을 하면 되잖아요.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분명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결국 정정되지 않은 상황을 모두가 목격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잘못 들을 수는 있어요. 네. 오늘 오프라고 들을 수도 있고 오프를 그쵸, 뭐 그쵸. 온이라고 뭐 순간 또 주변도 좀 이제 시끄럽고 할 테니까 잘못 네.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안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죠. 그럼요.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네. 그 자꾸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번 사례도 그렇지만 프리미어리그는 VAR 주심과 주심 간의 소통에 분명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프리미어리그 VAR 역사를 보면 사실 아주 좋은 경기였는데 이 얘기가 먼저 주가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2019-20 시즌에 VAR을 도입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시즌에 문제가 됐던 게 온필드 리뷰, 그러니까 필드 위 주심이 VAR 주심의 이야기를 듣고 화면에 보러 가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페널티킥, 핸드볼, 퇴장 이런 의심 장면들, VAR에 해당되는 장면들 VAR 주심의 이야기만 듣고 주심이 화면도 보지 않은 채 그냥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온필드 리뷰를 하라고 원래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그 시즌이 끝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온필드 리뷰를 했던 사례가 2019-20 시즌 한 시즌 동안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피파에서 프리미어리그 정확히는 잉글랜드 주심들한테 권고를 합니다. 우리 VAR 이 규정을 보면 그 VAR 주심의 이야기를 듣고 주심이 상황에 따라서 화면을 보러 갈지 말지를 선택하게끔 권고를 한다. 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규정을 명시되어 있기 그 때문에 지침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온필드 리뷰를 많이 해달라. 피파에서 결국 얘기가 나왔고 그 항의를 받아들여서 그 이후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주심들이 이제 온필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좀 더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과정만 보더라도 VAR 주심과 주심의 어떤 소통 방식이 우리가 아는 VAR의 정상적인 활용 방식과는 좀 달랐다.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그 당시 문제가 좀 됐었고 두 번째는 지난 시즌 그 토트넘의 로메로 선수가 첼시의 쿠쿠렐라 선수의 머리를 잡아채는 맞아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VAR 주심이었던 마이크 딘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은퇴 이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앤서니 테일러가 그때 필드의 주심이었는데 네. 내가 느끼기에 앤서니 테일러가 그동안에도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때 이 장면을 오심이니까 앤서니 테일러에게 한번 화면을 보러 가고 얘기함으로써 앤서니 테일러가 자신의 판정을 오심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앤서니 테일러가 더 많은 욕을 먹게 될까 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앤서니 테일러에게 너무 많은 어떤 그 부담과 비난, 책임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았다. 마이크 딘이 그 얘기를 떳떳하게 했습니다.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와서 지어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와서 정말 그럴싸하게. 그럴싸하게 네. 가장 설득력 있게. 맞아요. 그걸 감성에 호소하는 그 근거를 삼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이거는 그러면 정말 이게 정말 감정적으로 그렇게 연민을 느껴서 예,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 직업 윤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쪽이라고 보긴 하는데 뭔가 둘러댈 만한 핑계를 찾다가 감정에 호소한 것 같거든요. 높은 확률로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예, 만약에 진짜로 그 둘러댄 얘기가 그게 진실이라면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 앤서니 테일러의 그 입장을 생각하는 굉장히 그 자애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평상시 오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앤서니 테일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은 잘못됐긴 했지만 나의 착한 심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너무 탓하지 말라라는 약간 그런 거를 마이크 딘 주심이 의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더 그런 효과를 의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이 방송 네. 마이크 딘 주심에게 전해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쨌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정말 그게 그 감정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럼 주심으로서 냉정을 찾아야 될 일을 해야 될 순간에 일이 아닌 냉정이 아닌 본분을 잊고 감정에 호소했다. 감정에 그렇죠. 호소했다. 이거는 네. 주심으로서의 직업 윤리가 최악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럼 잉글랜드 주심 전체는 과연 무슨 마인드로 지금 경기에 뛰고 있는가? 아니 그러면은 네. 동료 심판의 여러 가지 입장들을 고려해서 내가 룰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심판의 자세가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그 직업에 대한 그러니까 책임을 어떻게 묻지 돼도 않는 이건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말 핑계 삼아서 좀 지어낸 얘기, 좀 둘러댄 얘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VAR 주심과 주심 간의 소통에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특히 잉글랜드 주심들에게는 지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실수. 상대 선수가 터치를 한 순간이 있어서 오프사이드 기준점이 초기화가 됐는데도 그 장면을 모른 채 그냥 그 전 장면에서 선을 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선을 긋는 기준점이 잘못됐다든지 분명 골대에 더 가까운 상대 수비의 두 번째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 기준을 잘못 잡아서 오프사이드를 잡아낸 경우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에 있었습니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정말 이 VAR이라는 시스템을 나름 우리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잘 갖춰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수를 막지 못해서 인간의 현명한 지혜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뭔가 실수가 나오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3 심판진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VAR 나오기 전부터도 저는 VAR 지지자, 네. VAR 아주 찬양론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네. VAR이 없던 시절에 그 무수히 많았던 그 오류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VAR이 있어서 없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리에 가깝게 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무조건 어쨌든 VAR 지지자인데 VAR을 어차피 그래도 다루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집중력을 놓고서 VAR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더 실망스러워요. 그렇죠. 아니 네. VAR이 있는데 그 기술을 활용 못하는 기초적인 거니까. 오심이 나오면 네. 그거는 사실 더 문제거든요. 그럼 더 다음에 비판 방향은 이제 과연 판정과 주심을 사람이 하는 게 맞느냐. 결국 이쪽으로 제가 볼 때 논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꽤 다분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세마이 오토메이티드 그 반자동 옵사이드 네. 테크놀로지가 그게 도입이 된 상태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인간이 개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인간이 빠지는 게 오히려 나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네. 너무 많은 이런 판정 이슈들이 있고 또 이제 VAR이 도입되지 않은 이번 아시안 게임의 경우는 정말 여러 경기에서 이른바 그렇죠. 난장판의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장기적으로는 물론 지금도 주심이라는 심판이라는 직업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분명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VAR이 도입됨으로써 점점 더 전적으로 우리의 눈과 귀에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들이 지금 있거든요. 아마 분명 더 AI를 바라는 뭔가 기술의 도입, 더 확장을 원하는 시선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참 인간으로서의 심판으로서의 참여는 점점 위기를 맞고 있는 시기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VAR이 만약에 그 20세기 초반부터 있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축구 역사의 반 이상은 바뀝니다. 진짜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네. 지금 생각하는 뭐 티어 메이커도 하고 팀도 팀 커리어, 무슨 팀에 네. 트로피가 몇 개니 무슨 이 팀은 뭐 최고 성적이 4강이니 뭐 8강이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네.
그거 상당 부분 받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당 부분. 네, VAR이 옛날부터 있었으면 VAR은 어쨌든 있어야 되고 기계의 어떤 영향력은 앞으로 더 확대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이번 그 리버풀 팬들은 뭐 마음이 좀 아프긴 하죠. 근데 잘 버텼다고 봐야죠. 물론 마지막 마팁의 자책골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 잘 막아냈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을 탓하는 분들은 좀 어리석은 퇴장을 당한 조타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그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의 그 무리한 태클은 조타 선수가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이었거든요. 뭐 첫 번째 태클에 뭐 첫 번째 카드의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두 번째 상황에서의 어리석음은 이미 있었다. 자기가 카드 한 장 있다는 네. 거를 인식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조타 선수가 경솔했던 거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뭐 오심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은 네. 토트넘 칭찬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오심이 잘한 선수들, 더 조명받아야 될 선수들, 열심히 뛴 선수들에 대한 노력, 손흥민의 슈팅, 알리송의 선방, 뭐 히샬리송의 윙기용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데 자꾸 그 부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아서 너무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토트넘이 잘 된 점과 이제 약간 그 전술적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면 네, 히샬리송 선수는 윙, 네, 손흥민 선수는 톱. 지속적으로 톱.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제 브레넌 존슨 선수가 이제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거 맞죠? 제가 보기에도 잘한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히샬리송 선수의 윙기용이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도 다시금 토트넘에서의 뭔가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자리를 잡고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활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최전방에서의 압박을 사실 히샬리송 선수가 이전까지 경기들은 본인에게는 좀 멘탈적인 이슈도 개인사 때문에 있었겠지만 그 개인사가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에이전트에게 약간의 사기 같은 걸 당한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누구든 그런 개인적인 일을 겪으면 올바른 사기로 올바른 어떤 집중력으로 경기를 뛰는 게 힘들죠. 그런 부분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난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전방에서 히샬리송이 뛸 때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뛸 때 압박과 내려오는 움직임에서 분명 기능되는 부분이 좀 더 있고 아무래도 결정력도 중앙의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폼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에서 계속 영향력을 가져가지고 득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반대로 히샬리송 선수에게는 최전방에서 그런 막대한 임무를 지금 당장 부담으로 주기보다는 측면 쪽에서의 역할로 오히려 손흥민 선수와 왼쪽에서 조화를 이루게끔 해주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윙은 이 왼쪽 풀백에 있는 우도기 선수가 정말 영리한 선수여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침투해주는 움직임을 우도기 선수가 가져가고 또 상대에 대한 전방 압박부터 내려와서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서 볼을 간결하게 풀어주는 것까지 최전방의 손흥민 선수가 맡아주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 선수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기술을 보여줌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의 어떤 영리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눌러주는 것이 좀 1차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은 지금 단계에서 히샬리송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이 이상으로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멘탈적인 회복이 되고 자신감도 쌓이면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당장 너무 부담이 많은 최전방 역할을 바로 주기보다는 측면으로 돌려줌으로써 어느 정도 선수 본인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활기를 좀 살려줄 그러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용 타이밍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히샬리송 윙과 손흥민 톱을 잘 살려준 데에는 역시 제임스 매디슨 선수의 활약이 있었는데 이 매디슨 선수가 히샬리송 선수 측면 쪽으로 볼을 굉장히 잘 줬었죠. 정말 잘 네, 줬죠. 손흥민 선수 골 장면에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잘한 부분은요. 제 생각에 한쪽으로 상대 수비를 몬 다음에 반대쪽으로 전환해주는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매디슨 선수는 중앙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간간히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누빌 때도 있지만 거의 프리롤로 봐야 되는데 이 매디슨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리버풀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쿠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은 좌우로 넓게 벌려서 계속 상대 수비를 누르는 역할을 하죠. 상대 수비는 이 측면 자원들 혹은 손흥민 때문에 의식해서 계속 뒤쪽으로 라인이 밀려나는데 미드필더들, 공격수들은 리버풀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수비하는 리버풀 입장에서 수비하고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공간 사이에서 매디슨 아니면 뭐 조금 더 영향력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움직임은 열심히 가져갔던 파페사르 또 공격 가담할 때 포로 혹은 안쪽으로 들어올 때의 좀 쿠르세스키와 같은 선수들 그 선수들이 되게 자유분방하게 그때그때 역할을 바꿔가면서 한쪽으로 리버풀 수비를 모는 과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매디슨의 전환 이게 공간 찾아 들어가는 또 측면에서 공간이 일정하게 주어진 상황에서의 히샬리송의 침투와 잘 맞물리면서 정말 좋은 플레이들이 자주 시도가 됐었죠. 네, 토트넘이
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지금 손흥민 선수 톱으로 가져가는 이 전술도 이제는 상당히 이제는 제대로 녹아들고 있고 손흥민 선수 자체가 원래 사실 예전에 케인 선수가 부상당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사전만 약간 갔죠. 예, 네. 임시적으로 이제 센터에서 뛰었을 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그럴 때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았죠. 네. 그 2018-19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케인이 부상일 때 톱으로 나와서 꽤 잘했던 기간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 득점도 잘해주고 좀 간결하게 풀어주는 것도 좋았었고 그랬던 이제 몸놀림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제임스 매디슨이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금 전술화에서 뭐 사르 선수, 뭐 비수마 선수, 뭐 우도기 뭐 다 같이 포로까지 뭐 다 같이 살아난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어떤 유기적인 축구가 되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지금 중앙 톱 기용은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중앙 톱 갔을 때보다도 오히려 조건이 더 좋아요. 오히려 더 유기적이죠. 예, 팀 예, 자체적으로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과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를 벌려놓는 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2-3-5 전형의 1차적인 목표이자 컨셉이라고 저는 좀 보는데 그때 벌어지는 공간으로 손흥민이 내려와서 간결하게 풀어주는 솜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이 뭔가 상대 압박에 좀 둘러싸여서 뭔가 전방으로 나아가기 좀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손흥민의 변칙적인 움직임이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열쇠가 될 때가 많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메디슨도 같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중원의 숫자를 채워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수단에서 메디슨이 더 내려와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1차적인 효과가 있고 또 그때 메디슨이 비워두는 공간을 손흥민이 활용해 줌으로써 상대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지속해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부분이 2차적인 역할이 되겠죠. 그런 성과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 손흥민 선수의 최전방 기용에서의 어떤 영향가, 영향력 이런 부분들로 잘 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약간 이제 아쉬움으로 남을 법한 대목을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약간 지금 몸 상태가 어쨌든 100%가 아닌 네. 상황에서 이날도 이제 끝까지 뛰지 못하고 중간에 나왔는데 막상 또 손흥민 선수가 빠지고 나니까 그리고 그 토트넘 팬들은 요즘 이 선수가 좀 그리우실 겁니다. 페리시치 선수. 예, 페리시치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톱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사실상 뭔가 그 수적 열세에서 계속 지키는 그 리버풀의 그 중앙 쪽을 오히려 제대로 타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네. 좀 반복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이 문제는 토트넘이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리버풀이 10명일 때는 그래도 제한적으로 압박을 할 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9명이 될 때는 진짜 당연할 바가 없죠. 5-3의 형태로 역시 일단 미드 수비 하는 쪽에 리버풀이 최대한 집중을 했는데 그때부터 토트넘의 공격이 잘 안 풀렸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일정까지 토트넘이 공격을 할 때 잘 풀렸던 이유들은 1차적으로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을 벌려놓으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빌드업 목적에 선수들이 제대로 부응을 해줬고 상대하는 팀들이 그 부분을 정말 너무나도 공략을 당하면서 토트넘이 원하는 환경대로 공간을 잘 쓸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 경기를 거듭하다 보면 분명 이러한 토트넘을 상대로 이른바 밀집 수비로 아예 걸어 잠그는 팀들이 분명 나타날 겁니다. 공간을 최대한 안 주는. 그리고 이미 한번 나타났죠.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렇죠. 예, 예. 그때는 사실 페리시치의 조커 카드가 아니었다면 역시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물론 이러한 수비에는 정말 컨디션 좋은 맨체스터 시티와 같은 팀들도 고전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그 고전이 좀 이어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트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상대하는 팀들에게 어느 팀이나 고전을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단계까지 접어든 지금 토트넘이 이전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정말 팀 퀄리티와 어떤 방향성이 수직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높게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마 일정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토트넘의 강함을 의식하는 팀들은 밀집 수비로 대응을 할 거거든요. 토트넘이 어떻게 빌드업을 하든 아니 우리는 따라 나가지 않을 거야. 우리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 철저하게 좁힐 거야. 그냥 이른바 전원 수비의 형태로 좀 나서는 팀들이 있을 텐데 그 팀들을 상대로 토트넘이 어떻게 말려들지 않고 잘 공격을 해나갈 수 있을지가 결국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여기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판더벤 로메로가 발도 빠르고 커버 능력이 진짜 좋거든요. 네. 좋은 수비진을 갖췄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밀집 수비 상대할 때 두들기게다 골 못 넣고 역습 맞아서 실점하는 팀들이 원래 꽤 있잖아요. 네. 근데 토트넘이 다행히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밸런스가 올 시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걸 느꼈던 게 이번에 판더벤 선수가 살라를 막는 장면을 보더라도 또 삼선에서 비수마가 커버를 잘해주는 장면만 보더라도 확실히 후방의 밸런스가 굉장히 나아진 시즌이거든요. 저는 밸런스는 괜찮을 것 같다. 다만 골이 터질 때 터져야 이런 경기는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때 패턴을 페리시치까지 없는 상황, 손흥민의 몸 상태가 좀 완전하지 않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지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그런 상황을 위해서라도 히샬리송 선수의 그 골 넣는 자신감은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계속 가용이 좀 돼야 될 선수고 브레넌 존슨은 앞으로 어떻게 쓸지도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노팅엄에서는 원래 오른쪽이었고 사실 이 선수도 아무래도 노팅엄 때 플레이를 보면 역시 공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좀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선수로서의 성장을 어느 방향까지 해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레넌 존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계속 톱에서 뛴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수비가 좀 끌려나가는 상황들이 나올 텐데 그럴 때 이제 브레넌 존슨의 또 뒷공간 파괴력이 빛을 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아마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이제 존슨 선수를 영입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존슨 선수가 또 은근히 발재간도 있잖아요. 드리블 있죠. 예, 예, 예. 그래서 좀 밀집된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약간은 좀 크랙적인 역할을 조금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50 얘기를 좀 오래 하긴 했지만 리버풀 얘기도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이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이제 교체로 투입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또 한동안 없었잖아요. 부상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도 요즘은 로버슨 선수의 공격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기본 위치는 로버슨이 여전히 변형 백스리에서는 왼쪽 스토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후방에 위치한 역할인데 저는 거기서도 공격을 잘하는 건 로버슨의 철저한 개인 능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클롭 감독도 선수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맡기고 있는 역할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는 사실 로버슨이 약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이 정도까지 해주는 건 로버슨 개인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 여기서 이제 클롭 감독도 역할을 잘 시켜준 건 3-2-4-1과 4-3-3을 경기 상황에 따라서 올 시즌 리버풀이 되게 영리하게 혼용하고 있습니다. 4-3-3이 될 때는 로버슨이 또 이 전진할 수 있는 루트, 길을 잘 확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그때그때 경기마다 섞어 쓰면서 로버슨 선수 그리고 다른 리버풀의 자원들이 맹활약할 수 있는 배경들을 또 올 시즌 클롭 감독이 잘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경기는 사실 워낙 수적 열세에 일찍 놓였기 때문에 네, 그 수적 열세 전 상황까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유는 사실 리버풀이 잘했잖아요. 소유는 네. 사실 리버풀이 되게 잘했어요. 네, 더 네. 오래 하고 있었고 그때 모하메드 살라나 아니면 뭐 루이스 디아스처럼 리버풀의 경우는 항상 무서운 점이 좌우 공격수의 속도와 침투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고 거기서 또 한쪽 측면에는 이 살라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여전히 탑급의 기량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선수 쪽으로 길게 뿌려주는 뭐 맥칼리스터나 아니면 센터백 뭐 반다이크나 이쪽에서 뿌려지는 어떤 롱패스들의 구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사실 이 경기에 맞불을 놓으면서 압박 대 압박으로 국면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리버풀이 측면 뒷공간을 공략하면서 초반 시간대 재미를 보는 공격 시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도 어느 정도는 원정팀 리버풀에게 초반에서 흐름을 내주는 시간대가 있다가 커티스 존스의 퇴장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저는 시간이 조금 11대 11 상황에서 지났을 때는 전반 중반에는 토트넘 쪽에도 충분히 흐름이 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한적이었지만 또 리버풀만큼 뭔가 많진 않았지만 토트넘도 보여줬던 후방에서의 커버 능력이나 마찬가지로 토트넘도 메디슨을 활용해서 전환해서 측면 뒷공간을 공략했던 능력들 우도기 선수의 어떤 전진을 통해서 탈압박해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 토트넘도 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11대 11이 좀 지속됐다면 정말 더 재밌는 치열한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근데 10명 된 상황까지도 꽤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잘 싸웠죠. 네. 왜냐면 사실 그 VAR 관련된 이슈로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선제골을 좀 오히려 리버풀이 득점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요. 상황이었고 네. 공격진의 개인 능력과 저는 이제 4-2-3, 뭐 2-2-3, 2-2 한 5가 되겠죠. 네. 공격 시에는 거의 그런 전형으로 10명인 상황에서 리버풀이 좀 두들겼다고 봤는데 올 시즌 좀 불강적으로 10명에서 경기를 많이 했어요. 뉴캐슬전에도 그렇고 본머스전에도 그렇고 어쨌든 리버풀의 경우는 그런 퇴장자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그걸 뒤집어내는 선수들의 공격진의 능력과 또 소모슬라의 맥칼리스터의 어떤 중원의 활력도 확실히 영입되고 나서 점점 좋아진 부분이 아주 좋아진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팀에게도 9명은 이거 당연히 바가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사람 없는 거 고려하면은 리버풀은 엄청나게 잘 싸운 경기였던 게 맞아요. 그렇죠. 네. 5-3의 수비까지 마지막에 딱 적절하게 변화를 주면서 잘 버텼는데 마팀의 자책골은 정말 사고였고 리버풀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한 번 졌지만 팀이 나아가는 방향성은 계속 좋고 클롭 감독이 올 시즌 전술 운영도 괜찮기 때문에 또 뭔가 역전승을 계속 많이 하고 있거든요. 리버풀. 만약에 이거 비기는 걸로만 끝날 수 있었으면 리버풀은 진짜
인간 승리 막 네. 이러면서 뭐 팬들 기분은 상당히 좋았을 것도 같아요. 리버풀 자체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앞으로의 일정들을 쭉 믿어주는 것, 응원해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학포의 부상만큼은 조금 유감인 것 같습니다. 네, 학포 선수 부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6주가량의 아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릎 쪽을 봤을 땐 그렇고요. 발목 쪽도 통증이 있다고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학포 선수도 6주지만 어쨌든 한 달 반에서 2달은 좀 공백이 있다고 내다봐야 될 시점에 누네스 선수를 필두로 좀 잘 공격진이 버텨주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리버풀이 뭐 학포 선수까지 포함해서 공격 자원의 어떤 능력의 총합은 거의 지금 프리미어리그 탑 아닙니까? 확실히 좋은 편이죠. 예, 여전히 살라도 탑인데 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학포 선수가 좀 당분간 빠지게 됐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제 리버풀이 잘 만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뭐 3골을 먹어도 4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는 저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이 짱 아니냐라고 네.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학포 선수의 또 부상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또 징계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퇴장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리버풀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또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 저희가 사실 그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뭐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이제 이러한 선수들 이야기를 올 시즌에 뭐 꾸준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사이에 슬금슬금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4위까지 올라온 사나이가 있는데 바로 황희찬 선수죠. 울버햄튼의 올 시즌 최고 결정력을 지금. 그래서 정말 골잡이. 말 그대로 진짜 울버햄튼의 대표 골잡이입니다. 네, 올 시즌 황희찬 선수의 골 실적이 부쩍 좋아지고 있는 이유 네.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일 먼저 언급드려야 될 부분은 오히려 전술적인 배려를 받는다, 도움을 받는다라기에는 지금 울버햄튼의 시스템은 제가 보기엔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누구 하나를 지금 도와줄 정도의 여건은 아니죠, 그렇죠. 울버햄튼이. 예, 개막 직전에 게리 오닐 감독으로 이제 감독이 좀 교체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닐 감독의 전술 성향이나 지금 패턴을 보더라도 여전히 좀 팀 경기력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골을 많이 넣고 극적인 활약이 나오는 거는 철저하게 황희찬 선수 개인의 성장이 분명 느껴진다. 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울버햄튼의 문제점과 같이 좀 연결해 줘야 되는데 울버햄튼이 변형 백스리를 쓰거나 아니면 진짜 3백으로 나오거나 3-2 형태의 빌드업을 해서 3-2-5와 같은 그런 구도를 좀 그리거든요. 근데 중앙에서의 이 빌드업과 볼 투입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주안 고메스, 마리오 르미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인데 후백 네베스만큼의 빌드업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좀 유형이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삼선이 뿌려주는 패스의 타이밍이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선수들에게서 중앙으로 가는 볼 배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공격진에서 한 명이 내려와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시즌 극초반에는 쿠냐 선수가 그걸 말도 안 되게 잘해줬습니다. 근데 쿠냐 선수도 아무래도 그걸 드리블로 뭔가 제껴내거나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있고 그러니까 처진 스트라이커 비슷하게 좀 내렸었죠, 쿠냐 선수.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내려왔을 땐 처진 스트라이커처럼 뛰지만 결국 기본적인 3-2-5 대형에서의 쿠냐 선수의 위치는 최전방 공격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최전방에 있을 때는 아틀레티코 때도 그랬지만 이 선수가 최전방에서 견제를 많이 받을 때는 좀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 결정력에는 기복이 좀 큰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견제를 많이 받게 되면 이런 경합과 같은 부분에서 사실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쿠냐가 드리블을 굉장히 잘하고 연계도 잘해주는 선수지만 그런 견제에 시달리는 최전방의 위치에 있을 때는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 빛이 된 선수가 일단 네투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황희찬이 있습니다. 네투 얘기 앞서서 황희찬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카라바오컵 입스위치 타운전 경기를 보더라도 그때는 특히 주전 선수들 뭐 네투, 쿠냐가 다 선발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그때 황희찬 선수 움직임을 보면 왼쪽 아래로 내려와서 쉴 새 없이 삼선의 패스를 받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이제 토미 도일과 부바카르 트라우레가 나왔는데 둘 다 사실 패스 배급이 주전조에 있는 르미나와 주안 고메스보다도 더 아쉬웠거든요. 네. 근데 그때 황희찬 선수가 내려와서 계속 공격에 혀를 뚫어줬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받아주고 풀어주고 그걸 또 몰고 가면서 이제 공격 전진을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움직임이랑 볼음반 연계에 있어서 분명 개인으로 봤을 때 이전 시즌보다도 솜씨가 더 좋아졌다. 폼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전에도 울버햄튼에서 뛸 때 이런 게 이제 올라오려는 차이나에 너무 안타깝게도 부상이 좀 가로막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 너무 잦다는 네. 점이 최고의 안타까움이죠.
지금도 이제 앞으로 황희찬 선수에게 꼭 당부해야 될 점은 정말 부상당해서 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이런 흐름이 있을 때마다 부상으로 인해서 비워둔 시간들이 너무 안타깝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다행인 점은 올 시즌 에버튼전 경기 도중에 약간 근육적 통증을 느꼈던 시간은 있었지만 결국 그게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네. 계속 경기를 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좋은 폼을 한창 달리고 있을 때 주중 입스위치전 그리고 주말 맨시티전을 뛰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좋은 컨디션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정말 부상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역시 이 활약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까지는 다행히 부상이 황희찬 선수의 발목을 잡지 않은 것도 이른바 성장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슈팅에 대한 자신감인데 그냥 때리면 다 들어갑니다. 아니 뭐 골키퍼 맞아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골운이 따른다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자신감이 생겨서 때려야 될 때 황희찬 선수가 확실하게 때리고 있고요. 그 때려야 될 때 때리는 자신감, 그런 시도가 사실 다른 울버햄튼 공격진에게는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쿠냐의 결정력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고 네투 선수도 골보다는 사실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 요즘 특기가 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황희찬 선수가 결정력에서도 자신감을 키운 것은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황희찬 선수의 총체적인 자신감을 좀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페드로 네투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네투가 올 시즌 폼이 그냥 말도 안 됩니다. 아 굉장히 좋죠. 네, 예, 그냥 예. 울버햄튼 팀의 존재감을 초월한 선수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러니까 울버햄튼의 지금 크랙이죠. 네, 예, 예. 크랙이면서 기회 창출자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네. 벌써 지금 도움수만 경기마다 쭉 기록하고 있는 네투 선수인데 그 네투가 황희찬 선수와 반대로 나오거든요. 황희찬이 오른쪽일 땐 네투가 왼쪽, 왼쪽일 땐 네투가 황희찬이 왼쪽일 땐 네투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역발도 쓰다가 어떤 네. 때는 정발도 쓰고 하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이제 오늘 감독이 취하더라고요. 네. 그 어쨌든 네투가 반대에 있다는 거는 그만큼 네투 쪽으로 드리블이 가거나 역습에 이 볼음발이 될 때 상대 수비가 네투 쪽으로 당겨지잖아요. 그럼 반대에 있는 황희찬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길이가 그만큼 넓게 열리는 겁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울버햄튼이 중앙 볼 투입이 안 되면서 사실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나 어떤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은 팀이라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도 그 조합으로 봤을 때 네투가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반대편의 황희찬에게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네. 네투 선수가 반대편에서 파괴를 해주고 중간에 또 쿠냐 선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네. 쿠냐 선수가 성향이 제 예전부터 뭐 라리가에서도 봤지만 네. 이타적인 스타일이에요. 연계를 해주고 이번에 맨시티전 그렇게, 골장면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이 골을 꾸준히 많이 못 넣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이기적인 선수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네트와 이타적인 쿠냐가 요 반대편 중앙 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황희찬 선수는 위치를 기가 막히게 잘 잡고만 있으면 볼이 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공격진의 조합 전술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오늘 감독이 보완해줬으면 좋겠는데 전술은 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것까지 지금 울버햄튼이 좋다고는 말 못하겠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조합이 어쨌든 좋다. 그 세 명, 네. 네투, 상성이 좋죠. 쿠냐, 황, 네, that Korean guy, 이제는 황희찬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겠죠. 네, 네. that Korean guy가 또 아주 세계적인 밈이 지금 네. 되려고 하는데 그 황희찬 선수 저는 요번에 또 그 기쁜 게 그 맨시티라는 어쨌든 거함을 황희찬 선수의 골에 힘입어서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뭐 맨시티가 승점을 이뤘다는 게 기쁜 건 아니고요. 아우. 또 이거 잘못하면 또 좀 그 아스날이 맨시티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그게 아니라 네.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많은 골을 넣었잖아요. 지금 입스위치전에서도 골 넣었고 골 넣었고. 많은 골을 넣었는데 골 넣은 경기들을 다 팀이 지더라고요. 아우 아쉽게도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네. 리버풀 전도 그랬어요. 또 마찬가지죠. 역전패를 당했죠. 예, 예. 그러니까 네.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초반부터 아주 정말 기념비적으로 지금 스텝업해서 골을 많이 넣고 있는데 골 넣은 경기를 여태까지 다 졌어요. 근데 맨시티전은 이겼죠. 맨시티전을 이겼어요. 아 제가 중계 때 저는- 그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할 걸 그랬네요. 예. 네, 저는 그러니까 역시 이기는 경기에서의 치명적인 골이 기분이 훨씬 좋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황희찬 선수가 많이 넣었는데도 팀은 꼭 안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거함. 정말 연승을 달리던 맨체스터 시티를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황희찬 선수 골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골이 지니는 의미는 황희찬 선수 커리어는 물론이거니와
울버햄튼 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크다. 네. 그리고 단순 징크스로 봤을 때도 어쨌든 패배 징크스를 깼죠. 물론 그 패배 징크스가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황희찬이 골 넣어서 졌다기보다는 울버햄튼의 승률이 사실 그동안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도 넣었고 그 이전의 활약들도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정말 순조로운 2023-24 시즌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 정말 이명철 해설위원 말씀대로 그 부상만 없으면 건강한 황희찬은 굉장히 무서운 선수고 지금 또 마침 그 네투 선수, 쿠냐 선수와의 조합이 상당히 조화로운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서 황희찬 선수 앞으로 정말 건강하게 꾸준히 뛰어준다면 올 시즌 황희찬 선수도 역시 기념비적인 골수로 한번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금 시즌 초반인데 정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라는 엄청나게 큰 무대에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 네. 손흥민 선수는 뭐 과르디올라 감독 킬러, 클롭 감독 킬러, 북런던의 킬러,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사실 뭐 빅게임, 뭐 빅팀들을 상대로 여태까지 이만큼 쌓아 올렸던 선수라서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그럼요. 없고요. 네. 이제는 황희찬 선수까지도 정말 빅팀을 잡아내는 그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원투펀치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한 TMF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